진짜가 국민의 주름한 명령 헌법 정신을 가슴.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4시간 편안하셨는지요? 11시 김광일 쇼 시작하겠습니다. 톱뉴스 먼저 보여드립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낙연과 불화에 접착제 발랐다. 주어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낙연과의 불화를 끝내고 접착제를 바른 듯이 찰떡궁합이 됐느냐? 이건데요. 마지막 관문은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뜨거운 포옹과 함께 지지 발언을 끌어내는 것일 텐데요. 뜨거운 감자 대장동을 어찌 하오리까? 이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대장동 얘기가 덜 끝났다고 보는 거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은 국감으로 이제 끝난 사안 이렇게 덮어버리고 싶은 거고, 그런 겁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오늘이 월요일 화, 수 언제쯤 만나든지 말든지 약간은 소극적인 그런 자세인데, 문재인 대통령 곧 유럽에 가지요. 로마, 교황청, 영국, 글래스고, 그다음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좋은 곳은 다 가십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28일 날 이제 가서 11월 5일쯤 돌아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남았고, 이때 마지막 날인 이제 수요일 날 만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청와대는 이제 깨름칙한 그런 분위기가 오늘까지 말끔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 게이트에 청와대도 엮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거고, 아무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클리어, 대장동 챔버 클리어 이런 이제 말을 어쨌든 이제 청와대로부터 듣고 싶은 거고요. 그러한 미묘한 기류가 안개처럼 이렇게 스멀스멀 얽혀 있는 그런 상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6개월 남겨놓고 국회에 이제 새 예산과 관련해서 마지막 연설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아니나 다를까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자화자찬도 좀 하고, 그러나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는 그냥 딱 한마디 언급하고 스리슬쩍 넘어가고 그런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은 국회 연설을 했고, 그다음에 유럽에 가면은 회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협약 회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G20 이제 회의가 있고, 그 회의에서 이제 뭘 해야 될지 준비도 하고, 이제 그래서 한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자꾸 만나자고 하니, 왜냐하면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어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국하기 전에 꼭 한번 만나달라, 이제 이런 의사가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청와대에 전달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지사직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하면서 또 사퇴 연설도 할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는 것이 11월 5일인데요. 오늘부터 계산하면은 이제 10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기들끼리 진흙탕 싸움 이전 투구를 벌이느라고 이제 여당에 대한 공격력이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이 시기, 10하루 동안에 동무대를 잘 이용을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간을 10하루 동안 잘 이제 이용을 해서 그 야권의 잠룡들하고 야권의 후보들하고의 사이를 좀 벌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컨벤션 효과를 얻지 못해서 역컨벤션이다 이런 얘기가 한동안 있어서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올렸는데 그것이 끝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대신에 이전 투구를 일삼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그냥 묶여버리는 뭐 이런 상황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종로 안국동에 있는 찻집에서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이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합니다. 사진 혹시 있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보면은요, 사진 보면은 오른쪽에 이재명 후보는 반면에 웃음을 띄우면서 그냥 두 손을 끌어잡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는 약간은 떨떠름한 표정, 뭐 먼 산 바라보기 하는 것 같은데요. 저 제목 접착제 바르고 본선행 이렇게 했는데 접착제 글쎄요 본드를 발랐을까요? 딱풀을 발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딱풀에 불과할 것 같은데 저 매체는 접착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본드처럼 저렇게 강력하게 붙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권역에서 만나지 않고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것도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 전 지역구인 종로구로 와서 일단은 수그리 하는 자세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한테 굉장히 안기듯 또는 매달리듯 뭐 이런 포즈인 사진이 많고 이낙연 후보는 마지못해 손을 내어주는 뭐 그런 모습의 사진들이 글쎄요 사진 기자가 일부러 그렇게 찍어서 그런가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상임 고문직을 맡기로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이 있고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대개 당 대표가 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임 선대위원장은 송영길, 그다음에 공동 선대위원장은 같이 경선을 치렀던 후보들이 맡아줍니다. 그게 이제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그러나 이제 이낙연 후보를 추미애, 김두관, 이 박용진 이런 사람들하고 동렬로 묶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특별 대접해서 만든 자리가 상임 고문.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상임 선대위원장이 2명 있으면 좀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어떻게 치르자라는 의견이 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있을 거고 또 우연인 듯 전후임 민주당 당대표를 한 사람인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아니 당대표 선배가 와서 또 같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껄끄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대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상임 고문, 상임 선대위원장은 나 송영길 민주당 대표. 실질적인 현장 지휘 권한으로 본다면 상임 고문은 한 끗발이 떨어지는 거겠지요. 네. 뭐 뒷방 늙은이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을 당할 염려도 있는데 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거나 저렇거나 내가 전면에 나서서 이재명을 위하여 나의 혼신을 다 바쳐서 선거에 뛰어들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송영길 대표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상임 선대위원장은 송영길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이낙연은 상임 고문 자리로 물러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이낙연 30분 동안 비공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용광로 같은 원팀을 바란다면은 왜 그걸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겠죠. 서로 찰떡궁합이고 덕담 주고받고 그 눈물 어린 재결합을 보름 만에 이루었다는 두 사람인데 얼마나 감동적인 쇼를 많이 하고 싶겠습니까? 많은 그걸 비공개를 했답니다. 기자가 알아서는 안 될 뭐 비밀 얘기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는 대개 자리 이야기. 민주당이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아무튼 야당 후보가 결정되면은 민주당도 이제 본격적인
선대본부를 꾸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핵심 포스트를 누가 맡느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선대본부에서 핵심 포스트를 누가 맡느냐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인수위의 핵심 포스트하고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대선을 이겼을 경우에 이제 권력의 핵심 포스트하고도 관련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대본부를 꾸릴 때부터 핵심 포스트를 가지고 치열한 내부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겉으로야 뭐 이낙연 후보가 주장해왔던 이른바 신복지라고 하는 그 브랜드 마크 격인 그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나의 기본 시리즈나 신복지 공약이나 뭐 그게 그거고 신복지는 민주당의 오랜 전통을 반영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녹여있는 정책이니 이건 민주당의 공약이다 이렇게 통 크게 받아들인다. 이제 이런 모양새지만 그거야 그냥 보여주기 명분인 거고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상임고문 자리로 약간 뒤로 물러나 앉기로 했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제 자리 배분, 선거대책위원회의 자리 인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키포인트, 핵심, 쟁점.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 다 입 다물고 있지만 사실은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사안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이낙연 후보 지지자 두 사람이 낸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여의도가 관할인 서울 남부지법에 이미 내 있습니다.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여기에 정환희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권리당원이라고 스스로 밝힌 김진석 씨, 정환희 변호사하고 김진석 씨 두 사람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지금 서울 남부지법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처분 신청은 뭐 기한이 물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뭐 짧으면 2, 3일 사이에 나오거든요. 여기는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가타부타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가처분 신청이 있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용. 그러니까 경선의 효력을 정지한다. 당신들 말이 옳다. 하는 것이 인용한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기각.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이것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특별 당규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59조 1항과 60조 1항인데요. 후보가 사퇴를 하면은 사퇴한 때에는 그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 처리한다. 이런 게 59조 1항이고요. 그다음에 60조 1항은 이제 득표를 공개 발표했을 때는 그것을 단순 합산해서 이제 득표율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59조 1항과 60조 1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판에 제15라운드에서 역전패를 당해서 그 득표율이 50.29%인데요. 그것을 분모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50% 턱걸이에 실패해서 49점 얼마로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경선을 다시 하든지 결선 투표를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데 서울 남부지법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이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것이 빨리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느 쪽으로든 결판이 나야 깔끔할 텐데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서울 남부지법 판사가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그 특별 당규 문구를 해석을 한다면은 인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판사가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 큰 충격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는 봅니다. 더더군다나 이 특별 당규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나 그 이후에 열렸던 더불어민주당의 당무위원회 7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당무위원회에서 이낙연 후보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를 추후 승인한 것이지요. 이 당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보면은 최고의결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 당규조차도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의 결정에는 뭐 어쩌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판사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1시 김광일쇼 이어서 오늘의 인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얼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함께 보겠습니다. 네, 황무성.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라는 깃발을 건네주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모습입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임면권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장면에 악수를 하면서 깃발을 주고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여러분 지금 저 황무성 씨는 이제 초대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했고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올해 71살 50년생입니다. 그런데 채널A 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에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 뭐 다른 신문들도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 황무성 성남 도계공 초대 사장하고 당시 이 성남 도계공의 개발본부장이었던 유한기, 거기에는 핵심 인물 중에 2명의 유 씨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기획본부장, 하나는 개발본부장. 실세 중에 실세는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이 사람이 넘버원. 그래서 유동규는 유원. 그다음에 개발본부장 유한기. 이 사람은 넘버2. 그래서 U2 이렇게 당시에 불렸다는 건데요. 이 유한기라는 사람하고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인 황무성 씨하고 둘이서 나눈 대화 녹취 40분 분량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기록만 있는 녹취록이 아니라요. 녹취 음성까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유한기, 오른쪽에 황무성. 여기가 얼마나 복마전이고 이상한 조직이냐면요. 황무성은 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유한기라는 본부장이 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이 가능한지조차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대로 제가 그쪽으로 빙의를 해서 제가 이 연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맨 윗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사장님이 백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가 있었어요? 아, 유동규가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순진하세요. 참나. 일반 기업에서는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이 백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유동규가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사장님 너무 순진해요. 그런 겁니다. 그러자 황무성 사장이 거기 대답을 해요. 아니 뭐 그게 지가 원래 아니 그걸 주고 뭐 말고 할 거야? 여기서 지라는 건 유동규를 지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자 유한기 씨가 또 얘기합니다. 아이 참, 다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여기 시장님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유동규가 저렇게 설치고는 있지만 사실은 시장님의 명령 아니냐 이제 그런 겁니다. 거기 계속 대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믿기십니까? 근데 녹취가 있습니다. 아니 끝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미련을 가지세요? 황무성 사장님. 아니 성남시장님이 이재명 시장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다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유한기 씨가 계속 말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끝까지 이제 사임하시도록 책임을 져라.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황무성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한테 떠다 미는 거야? 그러자 유한기 대답이, 아이 그러고 있어요. 양쪽 다. 아 그래? 정진상 실장하고 그리고 유동규도 그러고 그게 양쪽 다 그렇다고? 그러자 유한기 씨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 녹취에 말이죠. 녹취를 보면은 유동규라는 이름은 12번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정진상, 이재명 성남시장의 신복 중에 신복, 오른팔 중에 오른팔, 저 사람 이름은 8번, 그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4번, 유동규 12번, 우동규 좌진상이라고 했던 그 진상, 정진상 씨는 8번, 성남시장은 4번. 그래서 이제 이 황무성 사장을 찍어서 내쫓았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정진상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표 사퇴 문제를 본부장과 상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유 씨와 대표 사퇴 문제를 상의한 적이 없다. 이제 그랬는데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끝까지 이제 봐야 알겠지요. 동아일보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녹취록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황무성 사장이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 아니, 니깐 놈들 본부장이 왔다 갔다 나보고 사표를 내라 그러니 말라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 시장이 직접 와서 나보고 사표 내라고 해. 이렇게 한번 대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한기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황무성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이제 황무성 사장이 아니 뭐 그게 지 거야 원래? 아, 사장 자리가 지 거야? 라고 또 이제 대들어 봅니다. 그러자 유한기 본부장이 그래요. 아니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얘기입니다. 이미 끝난 걸 왜 그렇게 미련을 가지세요? 참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런가요? 그래요? 전혁수 대표님 다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우리 전혁수 대표가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결국 그날 사표 냅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가서 황무성 사장한테 유한기가 가갖고 아 내가 다음 주에 낼게. 아니 저 이재명 사장 만나보고 낼게. 이렇게 자꾸 미루자 끝내 가갖고 찍어냅니다. 밤 9시인가요? 그때 이제 사표를 써서 유한기 씨는 이제 보고했겠죠. 유동규하고 이제 이재명 시장한테 사표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그날 바로 그날 화천대유가 설립됩니다. 기가 막히죠. 이 타이밍.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황무성 사장이 왜 사표를 냈는가? 왜 유동규한테 찍혔는가? 왜 이재명 시장한테 찍혔는가? 이 점인데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초과이익을 환수하자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찍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녹취록 그 자체에 그런 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추후 보도를 속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재명 지사는 명명백백하게 그 초과이익 환수 그 부분을 민간 기업에 유리하도록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찍어냈다. 그리고 그러한 인사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뉴스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네, 이어서 다음 오늘의 인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함께 보시죠. 박철민,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장이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박철민 31살. 지금은 이혼을 했고 그런데 그 전처가 변호사 한모 씨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스토리는 상당히 이제 여러 차례 전개가 돼 있는데요. 요약만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국제 마피아파의 중간 보스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이준석 씨는 이제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40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저 사람은 31살. 그런데 저 박철민 씨가 주장하기를 준석이 형님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조폭들끼리는 다 형 동생이지 않습니까? 형님 이제 이러는데 나한테 4억을 줘서 2억은 나보고 쓰라고 하고 2억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갖다 주라고 했다. 그래서 뭐 6가지 팩트가 나옵니다. 서울구치소에 가서 그런 명령을 이 준석이 형님한테 내가 들었다. 그다음에 순회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 인근이다. 거기에 벤츠 차량이다. 거기에 뭐 박스에다 넣어놨다. 그랬더니 모자를 쓴 여성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그걸 돈을 가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텔레그램으로 오케이 이런 말을 나한테 보내오기까지 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할 때 공익 제보가 됐든 뭐가 됐든 고발을 할 때 그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요령 첫 번째가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려 6가지 팩트가 나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준석 형님한테 내가 명령을 들었다. 그다음에 그게 현금으로 2억이다. 그다음에 순회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다. 그다음에 벤츠차다. 벤츠 차량에다 돈을 넣어놨다. 그다음에 모자 쓴 여성이 나타났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이라고 이제 지정이 되는 그 사람, 지목이 되는 그 사람이죠. 모자 쓴 여성이 나타났다. 뭐 야구 캡을 썼는지 뭐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갑니다만 그 다음에 텔레그램으로 오케이 돈 잘 받았어 고마워 이런 사인이 나한테 왔었다. 이제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이런 말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가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는 10월 8일 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준석 씨는요, 이 코마 트레이드 대표라는 저 사람은 이 불법 사이트, 도박 사이트를 이제 운영한 혐의로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7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에 받았고 지금 2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무슨 조화를 부렸는지 아무튼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뭐 상식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데 박철민 씨 본인과 박철민의 변호사 그다음에 박철민 저 사람의 아버지 시의원을 3번이나 했다는 박철민 씨 아버지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준석 박철민 저 두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이용을 당할 대로 당하고 재판 과정에서 도와주기로 해놓고 도와주지도 않고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이준석과 박철민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어떻게 보복을 좀 하자. 자기네들이 보복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 다 교도소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돈을 20억이나 갖다 줬으니 그 20억 돈을 갖다 준 증거물을 가지고 폭로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철민 씨 말에 따르면 준석이 형님 말이 자꾸만 바뀌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았다는 것을 폭로하자고 해놓고 중간에 말이 바뀌었다. 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준석 형님은 10월 8일 날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자유의 몸이 돼 있다. 그런데 나만 수원 교도소에 이게 뭐냐. 그래서 내가 제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줬다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국제파 조직원의 사실 확인서가 있다. 녹취록이 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이준석 대표와 돈을 주고받았을 때 차명 계좌번호도 갖고 있다. 4번째, 돈을 전달하라는 텔레그램도 갖고 있다.
지금 공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박철민 씨가 한 말처럼 돈을 주라는 그 명령이 담겨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 그다음에 돈을 주고받은 데 동원된 차명 계좌,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이건 매우 심각한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1시 김구환쇼 오늘의 톱뉴스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부의 2단계 상향도 거부하더니 4단계 용도 변경. 백현동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건데요. 저 부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백현동 이른바 옹벽 아파트, 여기서 최대의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 녹지였다가 갑자기 이게 준주거지로 점프를 해가지고 대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지요. 보통 다른 곳에 있는 대지 같으면은 뭐 수십 년은 걸려야 될 사안이 그냥 두 달 만인가에 3달 만에 점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식품연구원, 여기는 정부기관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4단계를 올려달라고 처음에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다 그 사람들도 뭐 어이없는 일을 부탁하겠습니까? 다 좀 상식적인 선에서 부탁을 하죠. 2단계만 좀 상향해달라. 2단계만 상향해달라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4단계나 상향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잠깐 보여주십시오. 네. 저게 이제 옛날 한국식품연구원이고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제가 그냥 만들어 프린트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땅에는요 2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28가지. 제가 그냥 읽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 밭이라는 거죠. 2번째가 답, 논. 3번째가 과수원, 4번째가 목장용지, 5번째가 임야, 6번째가 광천지, 7번째가 염전, 그리고 8번째에 와서 비로소 대지, 집터. 그 다음에 뭐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주차장,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구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까지 28가지나 있습니다. 나머지 27가지는 다 떼내버리고 이번에는 대지만 보겠습니다. 대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거지역에는요 6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제2종, 그 다음이 일반 주거지역 제1종, 2종, 3종, 여기가 5가지지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준주거지역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제2종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제2종으로 해주세요. 이것은 용적률이 250%.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00%. 용적률이 딱 2배 곱절로 뛰는 겁니다. 수익, 기대 수익도 곱절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거기에는 이제 이런 일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데는 누가 있었을까?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올해 68살, 이재명 성남시장 선대본부장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시행사에 영입이 돼가지고 시행사에 합류하는 2015년 1월부터 갑자기 이 주거지, 준주거지를 향한 4단계 점프가 2달 만에 탁 성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하려면 수십 년 걸려도 안 됐던 일이, 정말 이 뭡니까? 도깨비 방망이 같죠,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백현동에서 벌어진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입니다. 여러분, 일면 톱. 이재명에게 대장동 공모 지침서 직접 보고했다. 네, 조선일보가 월요일자 일면 톱에 쓸 만큼 중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난주에 국감장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잘 모르는 일처럼 했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서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는 공모지침서, 하나는 사업협약서. 공모지침서라는 건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주축으로 해서 대장동에 이런 개발 계획을 할 생각이 있으니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시행사들은 공모를 해주세요. 이게 공모지침서인 겁니다. 여기에 뼈대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관심은 이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건은 바로 사업협약서에다 넣는 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공모지침서, 난 그때 내가 잘 몰랐어. 나 거기 개입 안 했거든. 그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일이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랬는데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그 사람이 서강대 법대에 나왔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사람의 1년 후배 정민용, 서강대 법대. 남욱은 48살, 정민용은 47살. 이 사람도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계공에다가 갖다 심습니다. 유동규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민용 변호사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직접 보고하러 갔다. 자,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 이제 쏟아져 나오자 정민용 변호사는 아마 그러한 내용을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사실 여부가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와 직결될 수도 있는 새로운 뉴스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장 이재명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아주 핵심적인 뉴스가 하나 실렸습니다. 여기 잠깐 보여주십시오. 야당은 이재명, 백현동, 대장동 세 가지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주 중간쯤에 한답니다. 세 가지 핵심이 뭐냐?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것 첫 번째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저거군요. 백현동 국토부가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죽인다고 그래서 직무유기, 이렇게 협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협박. 이재명 지사가 본인 입으로 그랬습니다.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토부도 뭐 어이없고 황당하다 그런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에 보낸 공문이 나왔는데 그 공문에 보면은 성남시 도시개발과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게 이미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것은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명명백백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라고 지금 야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것은 워낙 이재명 지사가 여러 번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야당은 보고 있는 거고, 저도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밑에 보면은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다.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팔리지를 않아.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됐던 시절이야 라고 특감장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2015년부터는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던 때다. 이렇게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는 국감장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국감장을 진행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을 할까요 말까요? 그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의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국회 상임위는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이 고발건이 의결될 리도 없거니와 상임위원장인 민주당 의원이 고발에 앞장설 리도 없다. 그래서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 고발을 하기는 힘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참 이 절대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당의 그 힘이 그런 겁니다. 야당이 100석 남짓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절벽에 막혀버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걸 수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에서 친형님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그 혐의 하나 때문에 2심에서 300만 원 벌금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전원 합의체에서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가까스로 부활을 했던 거지요. 당시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후보는 지옥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야당이 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공표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되면 결코 쉽지 않은 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기사들만 저렇게 쏟아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도 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오늘 톱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업자와 부제소 특약을 체결했다. 저도 이번 톱뉴스 보고 이런 용어 처음 알았습니다. 제소를 하지 않겠다. 부제소 아니부자 써서 아니부자인가요? 한자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아무튼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서까지. 왜냐하면 기부 체납을 공원을 만들어주고 터널을 뚫고 하는 것을 민간업자들이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성남시가 더 요구를 할까 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남시하고 이 민간업자 사이에 제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협약, 특약을 맺었다. 이런 단독 기사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당시로서는 성남시가 확정된 액수를 보장받는 게 중요했다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사입니다. 그다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한겨레 신문 일면 톱입니다. 이것도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는 불리한 기사입니다.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초기 대장동 대출을 조사하고도 그냥 덮었다라는 것이 한겨레 신문 일면 톱입니다. 저 때는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그 다음에 저축은행의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 그 당시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장동을 개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1,100억인가요? 그렇죠? 이걸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 부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이미 답변을 했지요.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시 김광일 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모두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만 천편일률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보도들도 이렇게 일면 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1시 김광일 쇼 다음 톱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윤홍 폭망 우려났는 비호감 월드컵, 킹메이커 김종인 등판 임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저기서 윤홍은 윤석열과 홍준표,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이 폭등하는 그런 윈윈 전략이 아니라 서로 망하는 윤홍, 홍윤 두 사람이 서로 망하는 길 아니냐, 이제 그런 막말 리스트 폭로 뭐 이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건데요. 이제 그 말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야당 쪽 이 후보들 중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후보의 부인 되는 이 정신신경과 신경정신과 의사죠. 서울 의대 나온 강윤영 씨가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명백한 의사윤리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캠프 이경 전 대변인은 원희룡 지사가 오히려 분노 조절 장애가 확실해 보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11시 김광일 쇼에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골드 워터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드 워터 룰. 이게 뭐냐면 APA 윤리 규정. APA는요 미국 정신의학 협회의 약자입니다. APA 윤리 규정 제 7.3절의 비공식 명칭이 골드 워터 룰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공식 석상에서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공적 인물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견을 꺼내거나 그들의 정신보건 상태를 논의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라 함을 정한 조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정한 골드워터 룰, 그들의 윤리지침 제7.3항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의 부인 정신과 의인 이 강윤형 이분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소시오패스라고 한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의 분석은 지금도 검색하면 여러 글들이 넘쳐납니다. 때론 지나치게 편향적인 듯한 분석도 있는 듯 했지만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로 폭넓게 용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들도 같은 검증 과정을 거쳤지만 프라이버시 타령은 이재명이 처음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하는 전현직 대통령들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신과 의사들의 소견, 그런 것들이 폭넓게 용인되어 온 것 아니냐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때의 그 정신과 전문의들은 다 제3자적인
독립적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불거진 이 사안은 반대당 후보의 부인입니다.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따라서 전혀 독립적인 정신과 전문의 제3자가 얘기하는 것과 반대당 후보의 부인이 그 반대당 후보를 향해서 소시오패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인터넷 공간에서 워낙 많은 의견들이 서로 겹쳐서 이렇게 충돌하고 있기에 저희 11시 김관일 쇼의 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판단이 제일 옳은 판단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의 정신과 전문의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골드 워터 룰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만은 부연을 하고 싶다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이제 두 분이 격렬하게 맞부딪혀 있는데요. 나중에 도대체 감정을 어떻게 추스르려고 할지 걱정이 된다고 할 만큼 부딪혀 있는데 먼저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윤석열 실언 망언 리스트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25건입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요. 윤석열의 실언 망언 25건.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실언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한 주에 52시간이나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마음껏 나중에 쉴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코로나 확산 대구 아닌 다른 곳이었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청약 통장 모르면 치매 환자다. 이런 말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25개를 이제 추려내서 윤석열 실언 망언 리스트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도 즉각 반격에 나선 겁니다. 홍준표 후보의 막말은 금메달감입니다. 홍준표의 망언 막말 리스트 25건 그러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올라 있는 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화여대 계집애들 나는 싫어해.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서 패버리고 싶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여자가 하는 일 설거지를 남자한테 시키면 안 돼. 그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방송국 경비원들에게 니들 면상 보러 안 거 아니니까 아니다. 니까지 깨.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는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전 이 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또 돼지 발정제 논란과 관련해서 친구가 성범죄하는 것을 조금 내가 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형편없이 몰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말은 저도 들은 거 본 것 같네요. 윤희숙 의원에게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 이제 그런 말을 지금 이제 주고 받았다는 겁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25개 망언 리스트. 그리고 윤 총장 쪽에서 또 홍준표 후보의 망언 25개. 참 여러분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또 그 홍준표 후보의 부인이 이순삼 여사인데요. 이순삼 씨가 뭐 후원 회장을 맡고 있다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분은 가족의 후원 회장도 맞는데 선거라는 건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나 뭐 이런 말을 또 해서 이제 부인들에 관한 공격도 또 이제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피장 파장이고 도낀 객낀이다. 두 분이 구사하는 언어도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오늘 서울신문 톱기사입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호감 점령한 대통령 선거 정치 혐오만 키운다. 이게 톱입니다. 지금 위에 이제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세 사람이 커리커처가 지금 실려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호감도를 조사했더니요. 윤석열 62%, 이재명 60%, 홍준표 59%, 62, 60, 59.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지지율을 보면 대개 그것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비호감이 지지율의 2배, 호감보다 비호감이 2배.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희한하게도 지지율에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하는 선거가 아니라 비호감도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그 귀중하고 신성한 표들이 도망 다니거나 피해 다니는 선거. 이것이 아니냐 이제 이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후보들의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그 후보들의 경쟁력 이걸 물을 때 사지선다형으로 물을 것이냐 양자 간의 가상 대결로 물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부딪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가상 양자 대결로 묻자. 그러니까 왼쪽에 보는 것처럼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보고 다음 두 번째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똑같은 문장 속에다가 유승민 후보 넣고 네 번째 원희룡 후보 넣고 그렇게 해서 네 차례나 가상 대결을 물어보되 가나다 순으로 물어보자. 첫 번째 원희룡, 두 번째 유승민, 세 번째 윤석열, 네 번째 홍준표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고요. 홍준표 후보 측의 주장은 뭐냐? 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한 분만 물어봐야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설 국민의힘 후보로는 누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4명 중 1명을 골라주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저희같이 무식한 사람은 그게 그거 같은데요. 선거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어느 방식으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윤석열과 홍준표 두 후보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답니다. 이게 선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후보가 양보 없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물론 경선에 불복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중대 결심,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중대 결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주말을 통과해 오면서 윤석열 후보하고는 저녁밥 먹었지요. 뭐 술도 한잔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또 점심도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판에 이제 슬슬 개입을 하고 있는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출정식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하고도 계속 이제 이 교감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홍준표, 김동연, 금태섭 이제 모든 사람을 아울러 가지고 어떻게든 야권이 이기는 그 빅텐트 이제 이 생각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장 앞에 총괄자를 붙이더군요. 총괄 선대위원장을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가서 꽃가마를 보내드려서 저희 당의 선대위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모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전권을 다오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고마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총괄자를 붙여달라는 이유가 전권을 달라. 선거대책위원회의 모든 핵심 포스트를 내가 인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내가 가진 전략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전개하겠다. 그거를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약속을 하면 내가 하겠다. 아마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대표가요. 원희룡 대표 아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일타 강사 입장에서 무려 17가지 허위 공표 등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겠다. 오늘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증 혐의 뭐 기타 등등으로 무려 17가지를 걸어서 일타 강사 대검에 고발을 하겠다. 그 기자회견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힘으로 저희 골드 버튼 지금 코앞입니다. 한번 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